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적어도 자식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내 이름은 김정호. 올해 72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늘 같은 말을 했다. 정호 씨는 참 성실하게 사셨네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웃었다. 성실하게 살았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정말 평생 일을 하며 살았다. 젊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다. 기계 소리가 하루 종일 울리는 곳이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다. 손에는 늘 기름이 묻어 있었고 옷에서는 쇠냄새가 났다. 그래도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공장이 문을 닫은 뒤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여름에는 땀이 눈으로 흘러내렸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었다. 그래도 일을 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나를 보고 말했다. 참 성실하게 사셨네요. 나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말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다. 우리 집 형편은 늘 비슷했다. 아주 가난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항상 딱 그 정도였다. 그래서 자식들도 늘 같은 말을 했다. 우리 집은 왜 항상 돈이 없어요? 어릴 때 아들 민수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다. 그때 민수는 초등학생이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민수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친구네는 새 자전거도 있는데 나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 때가 있다. 그 말은 내가 자식들에게 평생 했던 말이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돈이 없는 것도 조금 힘든 것도 그게 인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와 내 아내뿐이었다. 20년 전 나는 큰 돈을 벌었다. 정말 우연히. 그때 나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다. 그때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있었다. 이름은 박상철이었다. 그 사람은 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주식 이야기, 회사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는 그런 말을 대충 듣고 넘기는 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철이가 나에게 말했다. 정호 형님 혹시 투자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웃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상철이는 진지한 얼굴이었다. 이번에 괜찮은 회사 하나 있는데 나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 거 다 위험하다. 상철이는 말했다. 형님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말을 그날은 그냥 넘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회사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결국 상철이에게 물었다. 그 회사가 뭐 하는 데냐? 상철이는 신이 나서 설명했다. 작은 회사였다. 아직 아무도 관심 없는 회사. 하지만 기술이 좋다고 했다. 나는 솔직히 잘 몰랐다. 그래도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 결정을 했다. 전 재산을 투자했다. 그때 내가 가진 돈은 3천만 원이었다. 그 돈은 내가 20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는 놀란 얼굴이었다. 당신 미쳤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한번 해보자.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말했다. 당신 믿을게요. 그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3년. 나는 그 투자를 거의 잊고 살았다.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철이가 공장으로 뛰어왔다. 형님, 나는 놀라서 말했다.
왜 그러냐? 상철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 회사 대박 났어요. 나는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이었다. 그 회사는 몇 년 사이에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은 믿기 어려울 만큼 늘어났다. 처음 통장을 확인했을 때 나는 한참 말을 하지 못했다. 숫자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나는 그 돈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서웠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나는 이미 여러 번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결정을 했다. 돈을 숨기기로. 나는 자식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내에게만 말했다. 아내는 놀라며 물었다. 왜 말 안 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돈이 사람을 바꿔. 아내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자식들인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더 그래. 아내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로 계속 가난한 척 살았다. 20년 동안 자식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이 끝난 날, 나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이 났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대답은 없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날 나는 한 가지 결정을 했다.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 내가 떠나기 전에 단 한 번.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다. 20년 동안 숨겨온 돈. 처음에는 자식들이 변할까봐 숨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다른 이유가 생겼다. 정말 궁금해졌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버지라면 우리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사진 속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한번 시험해볼까? 아내는 늘 나보다 마음이 여렸다. 살아있었다면 아마 반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나 혼자 결정해야 했다. 며칠 뒤 나는 자식들을 집으로 불렀다.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였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딸 지영. 저녁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았다. 오랜만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지영이 웃으며 말했다. 아빠 오늘 왜 갑자기 부른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아빠 이제 늙었다. 민수가 웃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웃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빠 이제 일도 못하겠고 돈도 없다.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아주 미묘하게. 민수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지영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아빠 이제 같이 살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같이 살 집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혼자 살기 힘들 것 같아서.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시렸다. 지영이 말했다. 아빠 우리 집은 방이 하나라서.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알아. 수진이 그때 처음 입을 열었다. 요즘 요양원도 좋은 데 많다고 하던데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나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다. 요즘 시설도 좋고 돌봐주는 분들도 많고요. 민수는 당황한 얼굴이었다. 여보 그런 얘기를 지금.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나는 웃었다.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나는 그날 밤 모든 걸 알게 된 기분이었다. 자식들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다.
그냥 현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돈 없는 아버지, 늙은 아버지, 부담이 되는 아버지. 그게 지금의 나였다. 식사가 끝나고 지영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나는 웃었다. 괜찮다. 지영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아빠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외로운 건 이미 오래전부터였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통장 몇 개와 서류가 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 내 재산 목록. 나는 그걸 한참 바라봤다. 자식들이 알지 못하는 돈, 평생 숨겨온 돈. 그리고 나는 그때 결심했다. 시험을 끝까지 해보기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조금만 더 보자.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자식들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다.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밖에 나갔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다. 같은 나이 또래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했다. 우리 아들은 맨날 전화해요. 우리 딸은 매주 찾아와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세상에는 참 여러 종류의 자식이 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부모가 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봤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그래. 민수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요양원 알아봤습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생각보다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 민수는 말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민수는 조금 안심한 목소리였다. 제가 이번 주에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나는 말했다.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섭섭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금 허전했다. 그날 저녁 딸 지영에게도 전화가 왔다. 아빠. 응. 지영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나는 웃었다. 그래?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아빠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나는 말했다. 속상한 거 없다. 지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아빠. 나는 말을 끊었다. 괜찮다. 지영은 더 말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았다. 집은 조용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옆에 있었을 시간이었다. 나는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대답은 없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거의 다 알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적기 시작했다. 민수, 지영, 그리고 수진. 나는 자식들 이름 옆에 조용히 메모를 했다. 이건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다.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가 집에 왔다. 수진도 함께였다. 민수는 말했다. 아버지 요양원 한번 보러 가시죠.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다. 요즘 시설 정말 좋아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양원 건물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시설도 좋았다. 직원들도 친절했다. 민수는 안심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여기 괜찮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수진이 말했다.
여기 들어오시면 걱정 없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걱정. 그 말이 참 이상했다. 누구의 걱정일까? 나의 걱정일까? 아니면 그들의 걱정일까? 요양원을 나오면서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했다. 그래. 그날 밤 나는 다시 금고를 열었다. 통장, 투자 서류,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한 장의 문서, 재산 목록. 나는 그걸 천천히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총 금액이 적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돈이 사람을 시험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시험을 끝낼 때가 왔다. 요양원을 다녀온 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그 이후로 몇 번 전화를 했다. 아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그래, 생각 중이다. 지영도 한 번 집에 찾아왔다. 지영은 거실에 앉아 한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요양원 가기 싫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왜? 지영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왠지 마음이 안 좋아서. 나는 지영을 바라봤다. 지영은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여린 아이였다. 하지만 그 아이도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아빠 괜찮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아빠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요. 나는 웃었다. 걱정 마라. 지영은 한참 있다가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금고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서류 하나를 꺼냈다. 유언장. 아직 작성하지 않은 빈 종이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20년 동안 숨겨온 돈. 자식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돈. 나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아내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사진 속 아내는 늘 그랬듯 조용히 웃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아내는 늘 말했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말을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나는 결국 유언장에 몇 줄을 적었다. 그리고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다음 날 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했다. 민수야, 내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냐? 민수는 말했다. 네, 있습니다. 지영이도 같이 오라고 해라. 민수는 잠시 놀란 목소리였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나는 말했다. 아버지 할 말이 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이 집에 모였다.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았다. 분위기는 조용했다. 민수가 먼저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요양원 가기로 했다. 민수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아버지 잘 생각하셨습니다. 수진도 말했다. 그게 서로 편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대신 아버지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 민수가 물었다. 뭡니까? 나는 말했다. 아버지 재산 정리 좀 해야겠다. 민수는 잠시 멈췄다. 재산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별거 없다. 이 집이랑 조금 남은 돈. 수진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유언장을 써놨다. 지영이 놀라며 말했다. 아빠 벌써 그런 걸. 나는 웃었다. 사람 일 모른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 있다. 민수는 봉투를 바라봤다. 수진도 바라봤다. 나는 말했다. 아버지 죽고 나면 열어봐라.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웃었다. 사람은 다 간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라. 민수가 물었다. 뭡니까? 나는 말했다. 아버지, 요양원 들어가면 가끔 찾아와라. 그 말에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지영이 먼저 말했다. 아빠, 당연하죠. 민수도 말했다. 물론입니다. 수지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끝이다. 시험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식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 봉투를 한참 바라봤다. 유언장, 이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나는 봉투를 손으로 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거의 끝이다. 거실 한쪽에는 아내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사진 앞으로 걸어갔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나 말렸겠지. 나는 작게 웃었다. 아내는 늘 그랬다. 자식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다. 나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래도 한 번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 돈이 있을 때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는지, 그리고 돈이 없을 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는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싶었다. 며칠 뒤 나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민수가 차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민수는 계속 말을 했다.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요즘 시설도 좋아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도로 옆으로 익숙한 동네가 지나갔다. 내가 40년 넘게 살았던 동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내 아버지 고생 많았다. 민수는 웃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양원 건물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깨끗한 곳이었다. 정원도 있었고 창문도 넓었다. 민수는 안심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여기 괜찮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버지, 자주 오겠습니다. 나는 웃었다. 그래.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바쁜 법이다. 민수가 돌아간 뒤 나는 방 안에 혼자 앉았다. 창문 밖에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마지막이다. 며칠 뒤 나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다. 민수야, 내 아버지, 지영이도 같이 와라. 할 말이 있다. 그날 오후 요양원 작은 상담실에 자식들이 모였다. 민수, 지영, 그리고 수진. 민수가 먼저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나는 천천히 웃었다. 유언장 이야기다. 지영이 놀라며 말했다. 아빠, 벌써 그런 걸. 나는 말했다. 사람 일 모른다. 그리고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다. 민수가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다. 종이를 펼쳤다. 처음 몇 줄을 읽을 때까지는 표정이 평범했다. 하지만 몇 줄이 지나자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지영도 놀란 얼굴이었다. 수지는 숨을 멈춘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아버지 재산이다. 민수가 다시 물었다. 이게 얼마입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충 200억쯤 된다. 방 안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다. 지영이 말했다. 아빠, 200억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민수는 한참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조금 숨겨놨다. 민수가 물었다. 왜 그런 겁니까? 나는 웃었다. 사람이 변하는 걸 많이 봤다. 돈 때문에.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서 20년 동안 숨겼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 그리고 나는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켰다. 끝까지 읽어라. 민수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그 순간 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지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수진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나머지 절반은 내 자식들에게 나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나를 마지막까지 가족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더 많이 남긴다. 방 안은 조용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영은 울고 있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가족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따뜻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 됐다. 내 시험은 이제 끝났다.